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도 뉴스들이 한국은 연일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국가입니다. 오늘 경기 시사회를 같이 한번 시작하시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전해드리는 명품 시사회를 10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우리 힘으로 개발한 100% 우리 힘으로 개발한 누리호가 우주에 처음으로 발사됐습니다. 2009년과 10년에 나로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당시 러시아에서 만든 발사체를 가져와서 발사한 것인데 그때 성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00% 우리 힘으로 지난 12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30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해서 37만 개의 부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어제 우주선을 힘차게 발사했습니다. 고도 700m 우주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 우주 궤도의 진입을 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그 모형 위성이죠. 위성 이렇게 인제 올라가면 이 우주선의 이 발사체 로켓의 1 단, 2 단, 3 단이 있고 요 우주선 이 우주선 모형을 인제 우주 궤도에 진입시켜서 이것이 우주 궤도를 돌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상 관측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쏘아 올리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쏘아 올린 다른 나라의 로켓에 얹어서 쏘아 올린 우리 기상 관측 위성들이 지금 우주 궤도를 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제 우주선을 로켓을 우리가 쏘아 올려서 우주 일단은 모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46 초가 모자랐다. 마지막 로켓에서 엔진이 연소가 돼야 되는데 그 연소가 46 초가 부족해서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엔진 연소 마지막 46 초가 모자라서 목표한 그러니까 궤도에 진입하려면 일정한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가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46 초가 부족해서 12 년간 2조 원을 들여서 각고의 노력을 해온 우주선이 마지막 100%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제 여기서 올라가면서 1 차 인제 어 1차 발사체를 엔진을 분리하고 또 2차 분리하고 쭉 해서 올라갔는데 마지막 여기서 인제 모형 위성을 분리해서 궤도에 진입시킨 데는 실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형 위성이 추락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추락했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얘기가 대체적으로 평가가 막판 연소 부족으로 궤도 진입 못했지만은 발사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평입니다. 지금 현재 발사 핵심 기술을 가진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이 정도고 우리가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발사 우리 스스로 발사체를 만드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제 그동안 이것이 30 년의 기술 축적의 기간이 필요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영하 270도 위에 올라갈수록 인제 온도가 떨어지는데 270 도를 견디는 부품 37만 개를 국내 300개 기업들의 집념이 다 만들어내는 집념이 담겨 있다. 게다가 또 뭐 영하 270 도뿐이 아니고 3,300도 열계도 견디는 엔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진이 184 회의 성능 실험을 거쳐서
0.01초 단위로 정교하게 제어를 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막판에 마지막 46 초의 엔진 연소 부족으로 우주 궤도에 진입을 못 시키지만은 1 차적으로 인제 우리가 처음으로선 '대단한 승격이다. 대단한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발사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실패했다. 27%가 실패를 했다. 그런 얘기고, 옛날 구소련과 프랑스, 이스라엘만 첫 발사 성공을 하고 미국이 1957 년에 쏘아 올린 발사체는 2초 만에 1.5 미터도 솟구치지 못하고 폭발한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적도 있고, 일본은 4 번이나 실패하고 5 번째 성공을 했고요. 중국도 1969 년에 쏘아 올렸으나 2단 분리가 되지 않고 발사 후 69초 만에 추락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간단한 일은 아니죠. 앞으로 인제 갈 길은 멀다. 첫째적으로 이번에 액체 연료를 썼는데 고체 연료를 엔진을 개발해야 되고, 또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거기 때문에 2조 원을 들여서 만든 것이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 발사체 재활용까지 하려 가는 길까지는 아직도 먼 길이다. 이번에 이걸 보면서 인제 한 가지 떠오른 것이, 이번 테슬라라든지 미국에서 이 발사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을, 심지어 사람까지 태워서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죠.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우주 탐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아 한번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는 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그런 어 격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는 우주로 도약의 큰 걸음을 띄었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희망을 쏘아 올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이제 9월 달에 생산자 물가가 7.5%나 올랐습니다. 지금 7 월에 7.4, 8 월에 7.4 이어서 9 월엔 다 7.5%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6 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이 7.5%는 10년 5 개월 만에 최고치다, 그런 얘긴데요. 원자재 급등이 여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석유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원자재발 물가 대란, 슬로우플레이션, 느린 성장과 물가 상승의 결합되는 슬로우플레이션이 덮칠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산유국들은 미국의 증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100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급격한 탄소 중립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급격한 탄소 중립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LNG 가격 급등으로 난리가 났다, 몬스터를 났다는 얘기고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과속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한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 사장이 모처럼 신한울 원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원정부의 쓴소리를 내면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요 내년에 유가가 100 배럴당 $100가 넘을 전망이 나오면서 금년 11 월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 3 월까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입니다. 이를 향해 이 향해 배기체의 선박이 대기 선박 그대로 있다. 근데 이것이 인제 그 원인을 따져 보면은 여기서 이 서 선적과 하적을 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배를 싣고 갈, 배는 대부분 다 이런 개도국 인력들이 하는데, 이 개도국 인력들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 배들이 이렇게 발이 묶여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제 바이든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긴급 투입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이 인제 그 백신 접종률이 고소득 국가가 70% 인데 비해서 저소득 국가는 2.8% 밖에 되지 않으면서, 저소득 국가의 백신이 잡히지 않으면서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도 이게 인플레가 4% 될 때는 조기 금리 인상을 검토한다는 미국 연준 이사의 콜스 연준 이사의 발언이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임박해지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한 달 사이 22% 넘게 올라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국고채 금리도 3 년물이 1.875까지 도달해서 2 년물에 3 년물이 2% 까지 터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에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앞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심지어는 하는 총재는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 공공연히 지금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2 년물, 3 년물은 1.857, 10 년물은 2.4 까지 올라갔습니다. 원유 수입이 급증하면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10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될 가능성, 흑자가 줄어들 그런 노란불이 켜졌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이런 회색 고플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든지 혹은 물류 대란이나 이런 공급 측면의 문제 때문에 위기가 사이렌이 켜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뭐 제가 기고한 것인데 지금 한국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비정상화, 국정이 성한 곳이 없다. 비정상화 모든 부분이 거의 전 비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어서 추락하고 있다. 국가가 붕괴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비정상화를 어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의 구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에 도달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건데 자영업자들이 49%가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샷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만 해도 약 950명 정도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념의 대결, 이념 편향적인 이런 정책이라도 할 수 없는 우격다짐보다는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정책의 시간이 를 기다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인제 채권 시장에 약 한 200조 원 정도의 외국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차이나 머니가 50조 정도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정되는 거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한국 채권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렇게 되면서 20-30%가 중화권 돈이 들어오고 이것이 인제 투자의 이익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외교 지렛대 포석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계에서는 지금 23 개나 되는 공자 학원이 교육계를 파고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많은 지방 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상당수가 학생이 부족하면서 중국 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난번 홍콩 시위 때는 홍콩 시위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중국 학생들이 뜯어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채권 시장의 한 30%를 중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걱정이 됩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더니 내년 세수를 집값이 5.1% 상승한 걸 전제로 해서 기획재정부가 세수를 추정하고 있다. 그런 분석 그런 자료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고점이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집값이 내년에 5.1% 상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토대로 세수를 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7층 규제로 묶여 있던 서울 주거 26%를 25층까지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1, 2,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1 종에서 3 종으로 갈수록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7층 규제를 묶고 있던 2종 주거지를 26층 25층까지 허용한다. 그렇게 하면서 시내 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서 그런데 집값을 자극할까 봐도 재건축 정책은 아직 내놓지 못하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취임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발언이 나오자 바로 재건축 예상 단지의 집값이
들썩이다. 들썩이자 바로 재건축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한다는 어 보도가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주택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할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한제에 맞추다 보면은 주택 공급업체들이 수지가 맞지 않아서 주택을 공급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인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 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을 해서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민간 주택 개발 의욕을 자극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용만 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성근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26일 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인데 일단은 전세 대출은 DSR 규제,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신 이금융권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지금 뭐 일파만파죠. 사업 협약의 초안에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는데 결제 과정에서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초과 이익 환수가 어 기한한 직원이 삭제든 미채택이든 빠진 건 마찬가지다. 예, 빠졌다는 게 인제 이제 이재명 지사의 그 배임 문제가 제기되면서 뭐 처음에는 "내가 뺐다." 했다가 뭐 또 "몰랐다고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제 2015 년에 대장동 개발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유동규와 이재명 지사가 10 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출장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장 다녀온 지 17일 뒤에 유동규가 맡긴 용역으로 작성된 대장동 SPC 설립 보고서가 결재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그뿐이 아니고 유동규가 모바일 폰을 버리기 전에 이재명 복심과 2 시간이나 통화를 했다는 얘기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김만배까지도 배임이 빠졌다. 공소장에 배임이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 만약에 유동규도 어 핵심 혐의가 다 빠졌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유동규가 배임으로 기소되면은 공소장에 이재명 지사의 내용을 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예 처음부터 빼버린 것 같다. 이런 검찰 관계자들도 이 지사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증거가 부족하면서 어 배임을 피해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잘못하면은 이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압수수색도 뒤늦게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나마 그것도 시장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뭐 계좌 수색도 하지 않고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 배임 규명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어 이번에 밝혀진 것은 검찰이 개혁되었다. 이번에 검찰 개혁을 했는데 검찰이 개혁된 것뿐이다. 검찰이 제대로 뭐 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특검을 도입하는 것을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제2, 제3의 대장동으로 남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조폭들이에요. 국제 마피아라고 하는 성남의 조폭들의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성남에 있는 국제 마피아의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박철민 씨가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2015 년부터 2018년 사이에 20 억을 수차례 전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사진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조폭까지 공개되고 그 뒤에 이재명 지사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이재명 지사의 그 사무실에서 이재명 지사의 의자에 앉아 있는 조폭의 사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이건 아수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정이 이렇게 조폭들이 좌지우지하는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이런 세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칼럼니스트는 고담시티다. 배트맨에 나오는 조폭들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죠. 배트맨은 그건 고담시티가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 이런 데도
대선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 이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자, 이재명 조폭돈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다는 거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또 한 가지 박원순 때 만든 시민단체 돈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회가치연대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은행이나 공기업에서 283억 원이나 출연을 받았다. 그리고 대출을 인제 각종 사회단체에 대출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모법이 되는 것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항인데도 벌써 2018 년에 비영리법인 한국 사회가치연대 기금이 만들어져서 283억 원을 출연을 받아서 이런 각종 시민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공공연히 지금 뭐 서울에 박원순 시장 때 서울에 약 한 뭐 1,000개가 넘는 그 좌파 시민단체들이 약 1조 원의 돈을 가져갔다. 그래서 서울시 금고가 좌파 시민단체 ATM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데 이어서 또 전국적으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 사회가치연대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어 사회단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모법도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이 추진단장의 경용 신부라는 분이 추진단장이라 하는데 이 신부님들은 이게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에 관여하는지 뭐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사회의 가치 연대기 허위 소개서로 돈을 챙긴 것은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기재부에서 기부단체로 지정을 해 주고 이걸 또 친박원순의 송경용 신부가 설립을 해서 공기업이나 은행에 수백억 원의 출연을 요구를 해서 심지어는 여러 특정 업체들의 중복 지원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어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지금 현재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가 될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에 CPTPP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점진적 포괄적 태평양 환태평양 경제 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하는 걸 공식화한다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일본이 이걸 하기 일본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전 타협을 합의를 했지만은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당연하죠. 한일 관계가 워낙 지금 경색돼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의 가입을 반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과도 통화사업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통화사업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나라와 통화사업이 많지만은 외환위기나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달러 기준 통화사업은 한미 통화사업과 한일 통화사업밖에 없습니다. 한미 통화사업도 지금 문제인데 그전에는 보통 6개월씩 단위로 연장을 해 왔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3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선뜻 모든 걸 지금 손을 내미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말이죠. 뭐 김부겸을 만난 구광모 회장이 LG그룹 회장이 3 년간 3만 명을 뽑겠다고 이렇게 어 정말 정중히 절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씁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서 투자를 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야지 전혀 그런 건 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 정책을 밀어붙인 속에서 기업의 규제가 더 심해지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앞으로 3만 명을 뽑겠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시장 경제 체제에서 맞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민노총은 어제 엊그제 파업을 했죠. 파업을 하면서 지금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독일과 영국과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시장 유연성을 10점 만점으로 볼 때 영국이 8.3 독일이 7.5인데 한국은 4.8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이 우리는 66.8% 밖에 안 된다. 독일은 독일이나 영국이 76, 75 인데 그만큼 노동시장이 경직성이 심한데 계속 민노총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의 근로자 중에서 약 120만 명밖에 차지하지 않고 민노총이
무소불위의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 일과 28 일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고 내년 1 월에는 민중 총궐기를 하겠다. 완전히 정치 파업이죠. 3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파업 중에 어 급식 노조 같은 게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이 배를 굶고 있는데 학부모가 급식하면은 고발한다. 전교조가 경고를 하는 이 전교조는 도대체가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전교조 민노총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의 급식을 학부모가 하는데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상장이 성공하면서 비트코인 1 비트코인당 67,000달러에 육박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제도권 진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총이 세계 시총이 이 애플이 제일 많은데 2조 4천 달러, 4천만 달러, 4천억 달러, MS가 2조 3천억 달러,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가 1조 9천억 달러, 구글, 아마존이 약 1조 9천 1조 7천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1조 2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올해 코인 거래가 3,584조 원에 달해서 코스피 거래대가 3,125조 원을 넘어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해에 약 4천조 정도가 한국에서 코인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529조에 비하면은 거의 지금 어 8 배에서 9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지금 바이오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대화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도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크게 인제 지금 요 이슈가 3 개인데 하나는 어 지금 인제 엊그제 거래되기 시작한 ETF가 선물 ETF인데 현물 ETF도 출시가 될 것이냐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을 증권으로 보면서 증권으로 인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왜 증권 거래업에 신고를 하지 않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리플을 이렇게 나 할 경우에 거의 모든 암호화폐들이 상당수의 암호화폐들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서 큰 파장이 일 전망이고요. 또 국제기구라는 것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좀 더 자금 세탁 방지하기 위한 강한 방안이 이번 주 중에 열리는데 주목이 된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대의 거래소 업비트가 하루에만 100억 원을 벌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일전이면 약 3조 6천억 정도인데 이 돈으로 우리 금융 M&A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완전히 우리 금융의 판도가 정말 바뀌는 그런 상황입니다. 메타버스가 지금 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죠. ICT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융합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메타버스 모델이죠. 안에 들어가는 메타버스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아바타들의 거래는 또 안에 가상화폐를 또 이용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인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고 원유가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원유 ETF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세계 최대 생산국인 러시아의 증시가 주목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명품도 플랫폼에서 산다. 이 플랫폼 그 경제가 이제 확산되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말로 플랫폼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죠. 국감에서 불러 놓고 김범수는 3 번씩이나 분리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누리호 발사 현장에 가고 없었다.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갑인자의 활자가 구텐베르그 성수보다 16 년이나 앞섰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상당히 핀치에 몰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빠른 탄소 중립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지금 또 법인세를 인상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를 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법인세는 일단 인상은 접고 억만장자 부유세를 신설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예산도 줄고
복지 예산, 사회안전망 예산도 흔들리고 있다. 제가 바이든의 공약을 볼 때 보고 벌써 이런 문제를 예견을 했었죠. 바이든의 정책이 거의 좌파 정책으로 일관돼 있었는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융합해서 잘 돌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뒀고 거둬서 사회안전망 예산에 투입한다고 하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도 글로벌 법인세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까지 제안하면서 무소불위의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정말 힘을 행사하려고 하다 했고 또 이번에 무리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안 한 나라의 상품은 미국에서 수입할 때 탄소 국경세를 부여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전 세계 탄소 중립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금 LNG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를 또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라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미국이 시진핑은 또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도 보여주고 있고 시진핑은 뭐 지금 게다가 미국은 이번에 11개월 동안 불법 입국자가 174만 명이나 증가해서 바이든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지금 이게 뭐 불법 입국자가 2017년에 52만 명, 2020년에 약 5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이 170만 명이나 4만 명이나 되고 있다. 5배나 3배나 증가하고 있다. 그런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역시 흥다가 지금 계열사 매각이 무산되면서 내일 이자를 못 주면 연쇄 디폴트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수양제 고구려를 이겼다 이런 역사 왜곡까지 발해한 속국이다. 뭐 6.25는 미군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SLBM 발사했는데 이거는 북한이 주권 행사다.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욱 국방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미국 북한의 SLBM 발사는 도발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북한 SLBM을 보는 태도, 국민의 피해 없으면 도발이 아니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북한이 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궤변들이 문재인 정부의 수뇌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지금 SLBM 발사가 도발이 아닌 도대체 뭐가 도발이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방적으로 실패했다. 종전선언 진정 가능성 희박하고 핵 문제 해결은 그냥 취약으로 몰고 가면서 북한 SLBM 발사로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정세 오판과 과거 발상 집착 탓으로 전방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글이 실렸습니다. 북핵 해법의 유일한 해법은 중단 없는 제재다. 핵 대신 생존을 택하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핵을 방치하면서 SLBM 발사해도 도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하고 있는 문정부의 정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게 그리웠습니다. 지금 우리 대선을 보면은 완전 아수라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뭐 대장동 게이트 또 윤석열의 뭐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고발 사주 문제 이런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 사과나 반성은 않고 마냥 우기고 뻗대는 뻔뻔한 대선판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진실을 가리고 비트는 혼탁한 말의 정치만 계속되고 있다. 정말 정책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라는 것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가운데 어제 이준석 대표는 또 여수에 가서 여순 반란 사건. 우리는 여기 지금까지 여순 반란 사건으로 그렇게 배워왔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1948년에 제주도에서 남로당 중심의 총선을 반대하는 반란이 있었고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들이 모였던 여수에서 군부 내부에서 남로당 프락치가 일으킨 반란이 여순 반란 사건인데 여기 이제 물론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면들의 희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여기 가서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어쩐지 좀 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 너무 쉽게 정치인들이 재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등등이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얼마 전에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국 전 법무장관이 우리
국민들한테 한 말이 "가붕괴라." 하는 말이에요. 가붕괴. "가재, 붕어, 개구리다." 뭐 이런 얘기죠. "가붕괴가 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왜 용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아수라장 같은 이런 정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아수라장 같은 궤변만 늘어놓는 상황이 계속되어도 지지율이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국민은 역시 조국 전 장관이 잘 지적을 한 것인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